오늘 정말 추운 날이었죠. 네. 예, 한낮에도 정말 추웠는데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하루였습니다. 이 북극 한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서울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추위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첫 소식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꺼운 외투에 모자와 목도리까지 중무장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핫팩으로 얼굴을 감싼 채 차가운 공기를 버텨내고 추위에 코끝이 먼저 반응할 만큼 아침 공기가 날카롭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은 영하 21도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추웠습니다. 철원은 영하 18.3도, 파주 영하 16.2도, 서울도 영하 11.8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18.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나왔을 때 딱 너무 춥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원래 목도리 잘 안 하는데 오늘 추워가지고 하고 나왔고요. 핫팩도 요즘 귀찮아서 안 챙기다가 추워가지고 하나 챙겨서 나왔습니다. 손발에 감각이 조금씩 사라져가지고 좀 많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추운 것 같아요. 북극에서 시작된 강력한 한기가 한반도 상공까지 내려오면서 한파가 본격화된 겁니다. 해가 떠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한 채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한낮 햇살이 비추는데도 살을 애는 추위에 잠깐이라도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면 피부가 얼어붙는 느낌을 넘어 아프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강추위가 오늘을 시작으로 이번 주 내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의 특징을 대기 흐름이 정체되는 블루킹 현상으로 설명했습니다. 찬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에 오래 머물면서 보통 하루 이틀 추위가 나타났다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추위가 길게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한파에 더불어 내일은 호남과 일부 해안, 산간 지역에 많은 눈까지 겹칠 걸로 보여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지난 2022년 공천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조사에 앞서 강 의원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은 원칙을 지켜왔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천 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김병기 의원과 돈 처리 방향을 상의하는 내용이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에 이뤄진 첫 소환 조사입니다. 포토라인에선 강 의원은 우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 의원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남모 씨의 보고를 받고서야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돌려줬다고 해명한 뒤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 의원은 앞선 조사에서 남 씨가 먼저 돈을 건넬 시점을 특정하며 한 장, 즉 1억 원을 요구했고 이후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남 씨는 세 사람이 함께 만났을 당시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오니 강 의원이 차에 쇼핑백을 실으라고 지시에 따랐지만 돈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성격과 전달 경위를 캐물으며 혐의 입증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강선우 의원을 비롯해서 그동안 1억 공천 헌금 의혹을 둘러싼 핵심 관계자들은 엇갈린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 돈의 전달 경위와 시점 등을 두고 저마다 이야기가 다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이 강 의원 조사로 돌파구를 찾을지가 관건입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강선우 의원을 부르기에 앞서 1억 공천 헌금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을 상대로 전모 파악에 주력했습니다.
돈을 건넸다는 김경 서울시 의원과 전달 창구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를 번갈아 소환한 데 이어 실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대질 조사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세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계속해서 엇갈린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첫 만남 시점에 대한 설명부터 다릅니다. YTN 취재 결과 김 시 의원은 경찰에 지난 2021년 말 남 씨를 처음 만났다고 진술했지만 남 씨는 다른 시기를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억 원 전달 과정을 두고도 말이 다른데 김 시 의원은 남 씨 요구를 받고 돈을 줬다는 입장인 반면 남 씨는 돈을 주고받은 과정 자체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의원 지시로 쇼핑백을 차에 실었지만 돈이 들었는지는 몰랐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주장도 엇갈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 시 의원과 남 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돈이 결국 강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적도 없고 금품이 전달된 사실도 나중에 보고를 받은 뒤에야 알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인 돈의 반환 시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 시 의원은 2022년 4월 공천이 확정되고 수개월 뒤에 돈을 돌려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강 의원은 보고를 받은 즉시 반환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 소환 조사를 통해 경찰이 의혹 핵심 당사자들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며 진위 여부를 가려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 끝에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지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 당일 이해훈 장관 후보자는 여야 협상을 기다리며 내내 국회에 머물렀지만 결국 청문회장엔 발도 들여보지 못한 채 밤늦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검증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차단하는 것은 국회가 저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좀 할게요. 청문회가 파행된 게 누구 탓인지 여야는 장애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자료 제출이 성에 차지 않으면 후보자를 청문회장에 불러 따지면 될 일이라며 막가파식 업무방해라고 야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선택권 침해입니다. 국민의힘은 의혹 백화점인 이 후보자는 이미 국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면서 1분이라도 빨리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비리 종합 세트라 불러도 무색할 지경입니다. 이런 후보자를 기어이 장관으로 임명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은 이미 판단을 끝냈습니다. 여야 대치 속에 국회 청문경과 보고서 마감 시한을 맞추는 건 진작 물 건너간 상황. 그래서 시선은 다시 청와대입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넘기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거나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 청문회까진 가보자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당사자 소명이 설득력 있으면 임명할 동력을 얻을 수 있고 적어도 최소한 직접 소명할 기회는 줘야 지명 철회든 사퇴 권고든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여권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 신년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일부 교통정리를 해주면 여야가 각자 후속 조치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하도록 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에 이어서 국무회의도 통과했습니다. 준비기간을 포함해서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한 이 특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김건희, 최상병 등 3대 특검의 후속 수사를 이어가도록 한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권 주도로 지난 16일 국회를 통과한 지 나흘 만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기존 특검 수사에서 부족했던 부분과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 맡기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불러오는 외환을 시도했다는 의혹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과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담긴 계엄 준비 계획 등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김건희 씨와 그 일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하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김 씨가 국정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까지 합하면 모두 17개 혐의가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 즉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합니다.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임명된 특검은 관계기관에 검사는 최대 15명, 공무원은 최대 130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간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입니다. 사실상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까지 수사가 이어질 거란 의미라 야당에선 벌써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반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분위기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막가파식 특검 중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경제를 살릴 고민 대신 정치 보복과 야당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6월 지방선거까지 대한민국은 다시 특검 전국에 발이 묶이게 된다며 내란 프레임을 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면서 시끄러웠던 당 내부가 정돈되고 일부 결속 효과까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장 대표가 농성장을 지키는 사이 의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 엿새째 유승민 전 의원이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중도 개혁 보수로 분류되는 인사의 방문 자체로 상징성이 있는데 유 전 의원은 생각이 달라도 대의를 위해서라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전부 다 하나가 돼서 보수 재건의 길을 그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장 대표를 향해 비상계엄 사과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재고를 요구해온 소장파 의원들도 단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당 통합을 저해하는 언행도 중단하라고 덧붙였는데 한 전 대표 징계를 둘러싼 내부 다툼을 겨냥한 거란 해석입니다. 오로지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을 당 통합을 위한 그러한 계기로 생각을 해야 된다. 보수 야권 단결 분위기에 힘입은 의원들은 청와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부 여당이 좀처럼 단식장에 오질 않으니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통일교 게이트 진실규명 쌍특검법 수용하라. 공천명을 즉각 처벌 쌍특검법 실시하라. 로텐더 홀에서 꼬박 5밤을 자고 건물 밖으로 처음 잠깐 나온 장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응답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 국민께는 그 자체가 자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전선을 함께 구축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의원 외교 일정에서 돌아오자마자 농성장을 찾겠다며 연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국회 금쪽이, 철 지난 선동, 단식이 아닌 단윤 필요 등 조롱 섞인 냉소적인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국회 전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명분 없이 국민의 삶을 내팽개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24시간 필리버스터에 이은 무기한 단식까지 장 대표의 행보가 보수 연대 물꼬를 틔웠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는 여전히 시한폭탄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를 둘러싸고 공개 충돌했던 민주당의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청와대 만찬을 계기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손을 잡긴 했는데 이 갈등의 본질은 차기 당권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불씨가 재점화할 가능성도 남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청와대 만찬 뒤 비당권파 강득구 최고위원은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1인 1표 우려 표명을 해당 행위라고 표현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을 비판하고 정청래 대표의 당헌 개정 속도전을 꼬집으려던 계획을 철회한 겁니다.
유쾌한 만찬장 분위기에 담긴 원팀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게 강 최고위원의 설명입니다. 설전을 벌였던 박수현 수석 대변인과도 SNS를 통해 오해를 풀었다, 태산 같은 신념을 지녔다는 덕담을 주고받으며 보란듯 손을 맞잡았습니다. 본인께서 저한테 또 전화를 하셔서 아이고 오해가 풀렸다,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충돌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만찬을 주재한 이 대통령의 직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를 향해 혹시 반명이냐고 농담조로 물으며 오히려 여권 원팀 기조를 되살렸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휴전도 잠깐, 당 안팎에선 갈등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당헌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다음 달 초 1인 1표제가 확정될 때까지 당권파는 이 사안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당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1대1로 바꾸자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시행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반면 비당권파는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권리당원 지지세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1인 1표를 추진하는 거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는 의원들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됩니다. 다시 원팀을 외친다고 해도 권력의 본질상 기싸움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선고 공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첫 재판 이후 약 넉 달 만입니다.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법정 모습은 생중계를 통해 일반에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재판 이후 두 번째로 특검이 기소한 사건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가 받는 크게 세 가지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뤄집니다. 먼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입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위증한 혐의도 포함됩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는 앞서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만큼 비슷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 전 총리는 수사 단계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량을 고려한다는 특검의 실질 구형 방침도 두 번째 시험대에 오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의 CCTV가 공개됐습니다. 무기력했던 한 정부의 국무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였던 대통령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위해 일어납니다. 바로 옆에 앉았던 국무위원 누구도 가로막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윤 전 대통령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행정부 2인자와 실세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대접견실에 단둘이 남아 무언가를 논의합니다. 두 사람이 문건 하나하나 짚으며 대화한 시간은 모두 16분. 계엄 관련 문건을 멀리서 봤다거나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상민 장관하고 같은 문건을 보면서 저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그건 기억이 납니까?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CCTV입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에도 여유로웠던 국무위원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지금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웃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여러 변명과 허위 진술이 그날 밤을 기록한 CCTV를 통해 거짓으로 드러난 가운데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부 첫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질타를 당했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청와대의 불법 인사개입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업무보고 과정에서 책갈피 외화 반출 행위에 대해 명확히 답변 못해 이재명 대통령과 공방을 벌였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사장은 대통령실이 공항공사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대통령실의 뜻이라며 신임 기관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시행하지 말라는 국토부를 통한 지속적인 압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뜻을 굽히지 않자 구체적인 지침까지 제기하며 인사 개입을 이어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인사 내용을 대통령실 사전 보고 및 승인 후 시행 등 초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불법적 인사 개입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업무보고 논란 이후 뜬금없이 인천공항 주차 대행 서비스 개선안에 대한 감사 지시도 내려와 유례 없는 표적 감사까지 받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국토부는 불법 인사 개입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먼저 경영진의 공백 등을 고려해 일부 임원의 퇴임 인사안 등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특정 감사를 하게 된 건 공항 이용객의 불편 우려 등 문제가 언론 지적을 통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장 주장인 구체적인 인사 개입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아직 해명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해운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늘도 불발됐습니다. 내일 21일이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기한인데 그렇게 하면 결국에 이건 무산됐다. 청문회는 무산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일 열리면 되는 건데 내일이 21일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열리지 않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아마 전략적으로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 같은데 오늘 자료 제출이 안 됐다.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라는 이유로 이제 청문회를 거부하는 건데 뭐 자료 제출이 부실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청문회에서 그 부분을 질타하면 돼요. 그 청문회에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청와대 얘기가 지금 그거 아닙니까? 청문회를 좀 보고 본인의 소명을 들어보자 일단. 들어본 다음에 국민의 판단을 맡겨보자. 근데 제가 알기에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판단키에는 국민 여론은 뭐 부적합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정말로 이해운 후보자가 장관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청문회를 함으로써 오히려 이 정말 그 잦은 사퇴를 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죠. 청와대로 하여금. 근데 오히려 그거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전략적으로 저는 그 이해운 후보자를 임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만약에 청문회가 무산되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명분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아주 대통령을 완전히 딜레마에 빠뜨리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로 저는 봅니다. 청문회 일단 봐야죠. 절차잖아요, 절차. 청문회까지 간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고 이게 정말 안 되겠다. 자료도 그렇게 부실하게 냈고 자료도 거의 제출 안 했고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은 15%만 냈다는 것이고 이해운 후보자는 75%를 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르니까 그것도 한번 보자 이거 청문회에서. 그 다음에 여론들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대단히 전략적이다 국민의힘이 지금 청문회 보이콧하는 건. 저는 이건 적절치 못한 태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했으면은 오히려 청문회를 열었어야 한다. 그럼요. 반대의 전략은 이게 전략적인 실패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근데 뭐 지명하고 나서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잖아요. 뭐 3주 이상 흘렀는데. 근데 사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이해운 후보자가 사실 여론상에도 부적격이라고 나타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 시간을 야당의 온전한 몫으로 활용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고민은 그런 게 있는 거죠.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 보니까 공방만 있고 입증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혜원 후보는 주장을 하고 이것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내일 자정이 끝나면 그러니까 청문회 자정이 끝나버리면은 청문회는 종결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공방만 있고 실체적인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 결정적인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결정적 한 방이 없었으니까 대통령은 지명 철회 안 하고 임명 강행하겠다. 이런 이른바 통과 의뢰에 대한 명분을 주는 거를 약간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의 판단과 눈높이에는 부적격 검증이 나왔고 다만 이제 이것을 이제 정말 결정적 한 방을 통한 낙마를 시킬 수 있는 사안을 이혜원 후보자가 워낙 자료를 부실하게 내면서 방어했기 때문에 이거 그냥 24시간 지나버리면은 오히려 청문 통과의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우려가 당해서 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최 교수님 말씀대로 저도 야당이 좀 청문회 시간을 가졌으면 조금 더 이 부적합에 대한 의견들을 좀 야당의 입장에서는 증명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 그래도 통과 의뢰가 될 거라면은 오히려 차라리 공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김으로써 임명을 강행하냐 마냐를 대통령에게 선택지를 줌으로써 오히려 공간을 좁혔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전략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청문이 없었다는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 천하람 의원이 이혜원 후보자의 과거 기도 내용까지 공개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요. 관련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제일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는 장관직보다 원펜타스를 아직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슬펐던 게 뭐냐 하면요. 2014년인데 오 하나님 제가 화 잘 내고 부하 직원들에게 야단치고 히스테리 부리는 것을 고치라는 말씀이다. 오 하나님 제가 온유함을 얻기 위해 많은 세월 기도했지만 제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도 본인의 이런 잘못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아는 목사님한테 낙선기도 부탁한 거 명단도 쫙 나왔잖아요. 이게 종교인한테 저는 참 슬펐던 게요. 코팅을 해서 줬어요. 명단을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계속 중보기도 해달라고. 예, 이혜원 후보자의 이제 과거 비망록 내용까지 지금 공개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히스테리 부리는 거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 또 특정인을 겨냥한 특정 정치인이겠죠. 그런 정치인을 겨냥한 낙선 기도를 해달라고 종교인한테 이제 부탁을 했다. 목사님한테 부탁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비망록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중보기도라는 건 남에 대해서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중보기도거든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보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중보기도를 이제 남 떨어뜨리는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장의 맥락을 보니까. 아무튼 이건 천하람 의원이 지금 비망록까지 공개를 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후보자로 내정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청문회 날짜 사실 늦게 잡혔던 거예요. 19일이었잖아요, 원래. 어제였는데. 근데 이거 보면은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고 많은 의혹들이 나왔어요, 지금.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이른바 위장 미혼인가요? 그런 용어도 나왔는데 참 그 듣기 어려운 이 말인데 어쨌든 아까 지금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처럼 입증할 자료가 없으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근데 그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의혹이 소명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의혹이 결국은 소명이 안 됐다. 의혹으로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어쨌든 의혹을 해명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해명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뭐 보기 관점의 문제인데 뭐 그 얘기가 그 얘기는 합니다만 이런 문제까지 나올 정도가 됐어요. 이 정도 돼가지고 지금 아까 그 얘기에 또 재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아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기를 좀 바라는 것 같기도 해요. 청문회 안 했는데 임명할 수도 없고 또 청문회 안 한 사람은 무조건 임명 철회하기도 그렇고 아주 청와대로서는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어쨌든 그 재송부 요청 기간이 10일 내잖아요. 10일을 이제 10일로 잡을지 그러니까요. 하루 이틀로 잡을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청문 기간은 이제 내일까지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뭐 지금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내일 당장 뭐 열려면 열 수 있죠. 여야가 오늘 밤이라도 합의하면 열 수 있습니다만 뭐 지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긴 하고 말이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으니 이거는 이건 사실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좀 봅니다.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대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대로 임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재송부를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국회에 다시 시간을 줄 것이냐? 저는 뭐 후자를 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론을 좀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산은 됐고 이제 이번 또 주말쯤에 또 여론조사 한 번 또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한번 볼 테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혜원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 얘기를 한번 또 여론조사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도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고려할 요소겠죠. 그걸 보고 아마 대통령이 판단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저도 최 교수님 말씀처럼 지명 철회를 했으면 벌써 했겠죠. 근데 이제 이제까지 지명 처리 안 하고 야당에게 이제 공격의 빌미를 할 수가 있잖아요. 왜 당신들 청문회를 통해서 입증하지 못했냐고 하면서 의혹이 많이 불거졌으나 통합 차원에서 임명 강행한다. 저는 이렇게 후자의 그 것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내일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가 아마 집중 거론되면서 이제 대통령의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무리 이런 비망록을 제가 야당 의원이 제기했다 하면은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만 얘기하면 되지 고소하겠다고요? 아니 세상에 청문하는 의원들을 고소하는 대상기관 후보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자체로도 이렇게 격렬하고 아주 강하게 반응하는 거는 그만큼 아프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허위 사실이라기보다는 아마 이것이 어떻게 유출되고 어떻게 그 손에 입수됐느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참 어떤 과정을 보더라도 너무 적합도가 떨어지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어제 만찬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우리가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청문회까지는 들어보는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지금 이제 큰 것 같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과연 거기에 그 호응을 해가지고 청문회를 할 거냐? 그것도 이제 상당히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했는데 야당이 여전히 청문회를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럼 이건 이 여부와 관계없이 아마 국민의힘이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을 거예요.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청문이라는 게 절차잖아요. 인사청문회라는 게 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인사청문회 법에. 장관 청문회를 하게 돼 있고 장관 국무위원 그 청문회법에 그 청문 대상자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이콧을 할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민주당에 맞추면 그건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좀 봐요. 그 정치적인 행위이긴 합니다만. 요새는 아주 야당이 그 국회 그 표결에 불참하는 게 아주 예사가 됐어요. 아주 루틴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서 반대할 거 반대하고 정확하게 의사를 펼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청문회 참석해서 자신들이 얘기했던 거를 또박또박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입증을 할 수가 없다. 부적격하다는 걸 더 논리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계속 정치적으로 청문회 거부하는데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기자회견에서 이혜원 후보자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 얘기는 한번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 각계각층에서 이 장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오후 8시경에 산소 파들을 측정한 결과 위험 수치라는 결과가 나왔고 어르신의 요청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만은 우리 장동혁 대표님께서는 단호하게 후송은 아직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당이 가장 절실하게 해야 되는 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서 보수를 재건하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 출신이죠. 앞에 이제 서명옥 의원 이야기 들으셨습니다만은 산소 포화도가 이제 위험 수치라 뇌 손상 가능성까지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건강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내일이면 7일 차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고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단식하고 나서 4, 5일이 1차 고비인데 지금 1차 고비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소 포화도가 위험 수치라는 얘기가 이제 의료진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더 고비는 이제 일주일이라는 거예요. 전치. 근데 오늘 보니까 결기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밖에 나가서 그 찬바람 부는데도 기자들과 거기서 약식 간담회 하는 거 보면은 의지는 있는데 진짜 근데 그 본인의 정신력 의지와 별개로 몸의 물리적 수치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든 빨리 출구 전략을 짜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장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쌍특검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응답이 없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그러면 본인의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밖으로 나가거나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인이 목숨을 건 단식으로 해서 2가지 정도의 그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성 발언만이 나오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근데 이제 이러다가 진짜 야당 대표가 쓰러지기라도 하면은 이거는 전국 경색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점들을 좀 현실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도 이제 과거 단식할 때 8일을 견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굉장히 이제
제대로 이제 된 그 단식을 해가지고 8일경에 의식 없이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곤 했는데 어쨌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저 그 단식 현장에 야권 인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도 왔고 유승민 전 의원 뭐 대표적으로 이제 평소에 그 지금 지도부하고 뜻이 맞지 않는 인사 중에 그렇죠. 한 명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건 그 방문은. 일단 뭐 사람이 목숨을 담보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여기 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계제가 안 돼요 지금. 무슨 저기 윤석열 저도 처음에 그런 비판을 많이 했는데 단식 시작할 때 지금 뭐 그런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제 뭐 내일이면 이제 일주일째인데 그러니까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보수의 대통합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원래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쌍특검하고 쌍특검을 관철시키자는 거였고 또 13, 14, 15의 그 시기적인 이 요인들이 있잖아요. 13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되고 말이죠. 14일 날 한동훈 전 대표 기습 제명되고 그리고 15일 날 단식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분란이나 내분 같은 것들을 이제 지지도 좀 결집시키고 말이죠. 강성 지지자들 이런 목적이 좀 있었다고 봐요. 뭐 정치인 그런 전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걸 비판적으로 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보수 진영에서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 이제 몸을 추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쌍특검은 이 문제인데 통일교 신천지 이 신천지 문제도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포함시켜서 특검하고 그다음에 이 공천원금 문제 지금 경찰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좀 지키고 경찰 수사팀도 보강하고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병기, 강선우 의원 등등 말이죠. 이 이제 의혹에 대해서 이 공천원금 의혹에 대해서 근데 이걸 그냥 정말 안타깝긴 한데 단식이라는 게 극한적이고 극단적인 방법 아니에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이러니까 참 말씀드리기 민망한 얘기지만 여당에서는 이거 거의 이게 투정이라는 말 쓸 수 없죠. 목숨을 담보로 한 이 단식 앞에서 그런 말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너무 비례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구하는 것과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 요구사항과 목숨을 담보로 한다는 게 그런 점에서 대단히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 단식을 시작할 때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건데 이제 효과를 둘로 나누자면 대외적으로 쌍특검을 여당이 받을 것이냐 그거 하나 하고 당내 통합 뭐 이렇게 둘로 나누자면 통합 부분은 지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소장파도 장동혁 대표 투쟁에 함께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냈습니다. 지금은 당이 완전한 단일 대우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에서 빠진 분은 한동훈 전 대표 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안과 미래 그다음에 이제 뭐 자 가장 우클릭으로 가면은 황교안 그다음에 가장 좀 진보 쪽으로 보면 유승민 의원까지 지금 다 단식장을 찾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당이 과거에 스펙트럼이 가졌던 만큼의 지금 화합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지금 굉장한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건 분명한 팩트인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소장파 의원들도 찾아서 당분간은 우리가 장 대표를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본인들도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전략적으로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금 당의 내부 결속은 다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제 결국 이 단식을 그만두는 출구 전략은 결국 쌍특검 중에 하나 정도는 수용을 해주는 그런 여당의 그 선택이 있어줘야 이게 가능하지. 당내 결속됐으니까 나 이제 단식 그만두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저는 지금 물론 이제 조만간 홍익표 정무수석이 아마 찾을 거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번 주 안에 이 물꼬를 좀 터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열흘이 넘어서면은 아까 뭐 산소포화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급격히 나빠질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가서 합의한다는 거는 오히려 그거는 정치의 화합의 본령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들 찾아가니까 안 찾아온 사람이 지금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찾아온 사람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안 왔고 정청래 대표도 안 왔고 청와대에서도 지금 이제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임 그 홍익표 정무수석은 내일 지도부를 이제 방문하는 차원에서 뭐 송원석 원내대표를 만난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장동혁 대표를 만날 그 약속은 아직 못했다고 그러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정청래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 글쎄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지금 앞뒤를 가릴 상황이 아니죠. 일단 와서 위로를 해야 되는 거겠죠. 사람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근데 참 보수 통합에는 효과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만 이게 그렇다고 이제 단식이 끝날 거 아니에요. 언젠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며칠 내로 끝나겠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든지 윤호개인의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여전히 같은 태도를 유지할 것인가. 장동혁 대표가 등 지도부가 말이죠. 그건 그대로 남는 거예요. 단식을 했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통합은 된다 하더라도 이게 본질적인 통합이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이 단식이라는 이 극한적인 상황 앞에서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지방선거 공천도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것일 것이고
다 오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일단 외형적으로는 통합이 된다고 보지만 이건 전 진정한 통합은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건 통합이 아니에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했던 건 정말로 절박한 국가의 거대 담론, 민주화라든지 예. 독재 투쟁은 이럴 때 이건 말이 통해요. 근데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아까 그래서 비례 원칙이 어긋난다. 쟤는 단식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지금 요구하는 이 지금 공천원금 특검과 통일교 신천지 특검, 그리고 통일교 신천지 특검은 받겠다는 건데 신천지를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당은. 예. 그 통일교 특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당에서 지금. 이제 공천원금 문제인데 이건 협상할 여지가 있어요. 예. 이걸 지금 이제 목숨을 걸고 제1야당 대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단히 정치가 탈정치화하고 있다 오히려. 예. 정치가 탈정치화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단식을 하는 목적이 지금 이제 쌍특검 중에 하나가 이제 통일교 특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포함하느냐 마느냐 지금 계속 이제 여야가 공방인데 한번 관련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천지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언론 보도가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필라테스라는 작전명 아래 최근 5년간 최소 5만여 명의 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전직 간부의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이래도 신천지 특검을 거부하겠습니까? 신천지는 민주당이 제기한 거고 지금 어떤 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통일교 특검 이거부터 해야지요. 통일교 특검 해서 받고 신천지가 필요하면 다시 하자는 거예요. 따로.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이거를 묶어가지고 지금 통일교 특검에 이것을 물을 타려고 그러지요? 네. 일단 방점은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통일교 특검을 하고 싶은 건데 여기에 민주당에서는 신천지 특검까지 하자. 최근 5년 동안 5만 명 이상의 신천지의 이제 신도들이 가입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는 뭐 5년간 5만 명의 교인이라는데 통일교 교인이 1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5년간 5만 명이면은 신천지는 뭐 거의 정통 종교 기독교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한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니까 저는 그렇지만 어쨌든 의혹이 제기됐고 신천지라는 것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치라는 게 필요한 것과 가능한 것 사이에 가운데를 절충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한 것이 쌍특검이고 가능한 것이 신천지가 포함된다면 절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장도영 대표의 어쨌든 단식을 막아줘야 되니까 저는 간단합니다. 공천원금 특검 민주당 무조건 받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신천지 포함한 특검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장도영 대표가 요구한 것도 1.5가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장도영 대표 오늘 뼈 있는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이렇게 이런 반구 없는 걸로 봐서는 공천원금 관련해서 민주당에 무슨 존망이 달려있는 만큼 이게 뭔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답을 해야 될 시간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정도라면 신천지 포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이제 공천원금 특검에 대해서 조속하게 이제 민주당 이제 김병기 의원도 탈당했으니까 저는 깔끔하게 이 문제 정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3자에서 보면 진짜 이건 다시 민주당으로 공이 넘어간 것 같거든요. 신천지도 받겠다. 오케이, 신천지 받겠는데 통일교 특검하고 신천지 특검 따로따로 하자. 2+1 하자. 공천원금, 통일교 플러스 신천지. 그런데 이제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통일교하고 신천지 한꺼번에 하자는 거 얘기고. 통일교 신천지를 뭐 순서가 어찌됐든 간에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공천원금이 문제예요. 공천원금 특검이. 근데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신천지도 받겠다는 얘기는 하는데 이번에 받겠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완전히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정도예요, 지금. 그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해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 차제 민주당의 주장은 차제에 이 지금 사이비 종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유사 종교라고 얘기하는 이런 종교들과 정치가 유착된 것만 우리가 분명하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 차제 이런 일본에서 그 통일교 해산 명령 내려졌었어요. 일본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도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거 아닙니까? 민법에 의해서 해산될 수 있어요. 법인 자직, 법인이 해산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해산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교는 남아 있겠죠. 인간의 신념에 관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는데 왜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 유난하게 거부반응을 보이냐 이거예요. 야당이 국민의힘이. 이거 협상하고 공천원금 문제는 일단 지금 경찰이 상당 수사팀도 보고하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본 다음에
정미진하거나 이게 신뢰가 안 간다면 합시다. 라는 정도 명분 줄 수 있겠죠. 당장 근데 지금 수사 중인데 당장 그러면 야당 대표가 특검하니까 당장 우리 특검하겠습니다. 공수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 지금 단식이 위중한 걸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 비례의 원칙이 어긋난다. 단식이라는 게 워낙 극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자꾸만 딴 쪽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장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지금 단식한 분한테 이런 말씀드리긴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보수 통합 효과도 있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몰리는 거죠. 왜 한동훈은 왜 안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본질이 완전히 좀 다른 데로 간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이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하고 이제 만찬을 했는데 여기서 나왔던 말들이 화제가 된 것이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이 대통령이 혹시 반명입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분명히 이제 농담이었겠죠. 친명, 반명 이 이제 얘기들이 막 오가는 사이에 반명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정청래 대표가 저는 우린 모두가 친명이고 친청이다. 근데 그 친청의 청은 청와대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폭소가 터졌다고 하는데 이 농담이었을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농담이라고 포장은 됐는데 대통령이 모두의 이제 그 여당 대표에게 반명이라는 얘기를 꺼냈다면 대통령도 반명이 뭔지는 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시점에 가장 지금 뭐 화기애애해야 될 허니문 기간에 당대표를 만나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건 저는 유머를 가장한 저는 약간 뼈 때리는 얘기였다고 봐요. 왜 자꾸 이렇게 회자가 되지요라고 묻는 겁니다. 왜 반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를 묻는 건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유머스럽게 받아친 거죠. 친청와대다. 뭐 용산으로 이전 안 했으면 어떻게, 용산에서 청와대 이전 안 했으면 저 답변이 어떻게 나왔을지 저도 궁금한데 어쨌든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은 현실을 한번 지적한 거고 정청래 대표는 넘어는 갔지만 저는 이 문제가 잠복기에 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2월 6일이면은 또 권리당원 투표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 또 나와요. 근데 거기서 불거지는 2차전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 권리당원 1인 2표 좋습니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어느 지도부부터 이건 적용할 것이냐. 차기 지도부냐 지금 지도부냐. 선거가 있다면 이게 나오면 2라운드 돌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잠복기에 들어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강덕구 의원 친명으로 알려진 이제 강덕구 의원이 사실 오늘 기자회견을 열려고 그랬어요. 그 1인 1표제 관련해 가지고. 근데 그것도 이제 어제 저 만찬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과연 민주당의 원팀이 된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제 대통령이 그 만찬에서 반명 얘기를 꺼냈던 거는 그 최종 평론가가 잘 분석하셨어요. 그 단순한 농담이 아니죠. 친청입니다. 친청와대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원중 유골인데 그 분명히 현재 민주당 안에 그 전선은 분명히 있어요. 그 부인할 수 없죠 지금. 강덕구 의원이 그 정도 얘기를 했고 이성윤 의원하고 또 문정복 의원과 전혀 다르잖아요. 강덕구 의원하고 이 선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1인 1표제의 이 문제가 이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하나의 도구인 것이냐, 정말 당원 주권주의를 위한 것이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친명 쪽에서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1인 1표제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명분에 맞으니까 공약이기도 했고 당대표에 공약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럼 이 정청래 대표한테 저기하니 마시오 이런 얘기는 또 받아줄 수 없어요. 또 이른바 친청이라는 데서는 말이죠. 친청와대가 아니라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게 집권 초기라고요. 게다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높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가 대단히 견고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친명, 친청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좀 상당히 이 부분을 잘 적절하게 요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대통령 입에서 반명이란 말이 나올 정도라는 말이죠. 이게 대통령 권력하에서 말이죠. 대통령 제에서 대통령의 권력이 이렇게 만만한 권력이 아니에요. 물론 당이란 권력도 만만치 않겠습니다만 당정이 같이 가는 양대 축인데 국정 운영에. 근데 이런 얘기가 집권 쪽에 나온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친명이냐 친청이냐 뭐 반명이냐 이게 좀 과도하게 과장된 면도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그림 사진하고 이제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된 겁니다. 근데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이 구형된 다음 날 한 고급 호텔하고 또 식당에서 목격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진은 지금 이제 그 박주민 의원 옆에 이제 사진이 보입니다만, 저기 이제 한 식당이라고 그러죠. 식당에서 부인하고 메뉴를 고르는 모습인데 저희가 이제
뭐 돈가스 집이요? 네, 돈가스에 유명한 이제 가게인가 보죠? 뭐 노포라고 그러고 저는 예. 저 식당 알아요. 가보기도 했고 근데 저 사실 대중식당이에요. 저 뭐 굉장히 고급화돼 가지고 뭐 그 일부 특권층들이 가는 자리가 아니라 진짜 누구나 갈 수 있는 대중화되고 오래된 돈가스 전문점입니다. 네. 근데 거기를 갔다고 저렇게 사진을 공개하면서 저 상태가 굉장히 뭐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포장되거나 아니면 예. 호텔 로비에 있어 사실 보면 호텔 커피숍도 아니고 로비에 앉아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 호텔은 고급 호텔이죠. 그렇다고 로비에 앉아 있는 사진이 공개하면서 같이 뭐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내일이면 어쨌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잖아요. 그 판단에 따라서 법원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형량을 주고 그다음에 인신 구속 여부도 판단할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미리 예단해서 법정 구속하라고 정치권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정치가 사법에 개입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저런 행동을 하는 거는 국민적 평가를 받아서 저는 충분히 이제 평가받을 만한 사안이고 이 문제에 관해서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하는 건 이건 좀 월권이라고 봅니다. 그 호텔 영상 혹시 없나요? 저희 아까 준비하는 것 같던데. 하여튼 호텔 그 로비에서 소파에서 이제 앉아 있는 모습도 이제 시청자들에 의해서 이제 찍힌 게 한 유튜브 방송에 이제 제공이 되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매우 뭐 이 영상을 사진 제공한 사람들이 비현실적이었다. 초현실적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기소된 상태인데 불구속이었죠. 영장이 기각됐죠. 영장 청구를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이제 신병이 확보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 호텔에서 발견됐다는 건 이게 당장 지금 내일 이제 1심 선고가 있는데 게다가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다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예요. 위증에다가 말이죠. 대단히 위중해요, 진짜. 위증이 그 등등해서 위중한 지금 혐의이고 구형이 15년 된 형인데 그다음에 이런 이제 분노를 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건 뭐 본질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덕수 전 총리가 이 정말 내란 우두머리 방조에다가 내란 저기 그 중요 임무 종사 혐의인데 조금 삼가한 태도를 보일 필요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내일 1심 선고를 봐야 되겠죠. 내일 1심의 판결을 보면서 이제 내란의 가늠자가 나올 거예요. 과연 12.3 계엄이 내란이었냐 아니냐를 판가름은 첫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탄핵을 기각했는데요. 특검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된 건 2024년 12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 불과 13일 만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하거나 방조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던 건데 당시 헌법재판관 다수는 한 전 총리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특검 시각은 다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비상계엄 해제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내란 가담자로 결론 내렸습니다.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계엄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 협조했던 겁니다. 12.3 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사후 계엄 선포문에 주목했습니다. 계엄 사흘 뒤 서명한 문서를 계엄 선포 전에 쓴 것처럼 꾸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고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문제가 될 것 같자 파기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사후 부서한 계엄 선포문을 허위 공문서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한 전 총리도 공무관계로 봤습니다.
피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및 강희구 부속실장과 공모하여 위 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공용서류 손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재판부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판단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이미 재판 과정에서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행위가 내란 방조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까지 인정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렇게 내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는 그동안 공소장 변경부터 감치 소동까지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행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내란 재판 가운데 가장 빠른 1심 선고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의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속전속결 심리를 진행해왔습니다. 재판을 시작한 지 약 한 달 만에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게 대표적입니다. 애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정형이 더 높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혀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증인을 불러 신문하는 과정에선 직접 나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내용이 길어지면 중간에 말을 자르고 답변이 애매하면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원시원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 가는구나 알았었다면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국무위원회에서 그걸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예단을 가진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빠르게 재판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통도 적지 않았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즉시 과태료 처분을 내렸을 당시엔 날선 반응이 오갔고 모든 분들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해석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을 땐 변호인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자 법정에서 감치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 출석을 거부했을 때도 과태료 500만 원과 구인영장을 발부한 이 재판장은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데 사실상 사법부의 첫 내란 사건 판단을 어떻게 매듭지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며 이 정부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이 관운의 사나이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황혼기에는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50년 넘는 공직 생활을 거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는 내내 관운이 따랐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차관직을 시작으로 이어진 김대중 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에 발탁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국무조정실장과 경제부총리를 거쳐 국무총리까지 올랐습니다. 경제 운영과 주요 국정과제의 마무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첫째,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미대사로 발탁된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미 FTA 후속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FTA 비준에 대한 국민의 어떤 지지를, 미국 내의 지지를 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정권을 넘나들며 중용된 한 전 총리를 세간에서는 관운의 사나이로 불렀습니다. 이후 공직을 떠났지만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낙점되며 70이 넘은 나이에 공직에 복귀했습니다.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그런 책임을 느낍니다.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며 권력의 정점에 오르기도 했지만 이를 기점으로 한 전 총리의 공직 생활은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총리직을 던지고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누가 집권하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입니다. 다음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의로 돌아갔고 새 정부 출범 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는 칼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이제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 정통 엘리트 관료의 길을 걸었지만 말미에는 내란 혐의 피고인이라는 큰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국정 운영 방향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새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내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소 90분 동안 진행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온 뒤 열리는 첫 공식 기자회견입니다. 대전환과 대도약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새해 국정 운영 비전을 직접 설명할 거로 보입니다. 수도권 1극 체제가 아닌 지방주도 성장과 일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등 모두의 성장 구상이 우선 거론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K컬처를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담길 거로 예상됩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북미 대화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천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입니다. 쟁점 현안이 많은 만큼 살아있는 이슈와 관련한 질의응답도 오갈 예정입니다. 당장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에 시선이 쏠립니다. 공천원금과 통일교 의혹 관련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과의 협치, 검찰개혁과 당청 관계 등에 대한 입장도 관심 가는 사안입니다. 공급과 세제 등 부동산 대책과 고환율, 고물가 등 민생경제 현안 역시 뜨거운 감자로 꼽힙니다. 6월 지방선거 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행정통합, 그리고 북한과 더불어 미국, 중국, 일본 등과 외교관계 또한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자들과 사전 질문 조율 없이 이뤄지는 이번 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지난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의 피습 사건이 테러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첫 테러 사건입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사건 축소나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1월 가덕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다 흉기 습격을 당해 목 부위를 다쳤습니다. 없이 표명 예고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현장에서 붙잡힌 가해자 60대 김모 씨는 정치적인 이유가 범행 동기라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곧 있을 총선에서 피해자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주어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이후 김 씨는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났고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가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며 테러 지정과 함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범인의 단독 소행인지 공범이 있는지 왜 윤석열의 총리실과 국정원에서는 그 사건을 경미한 사건으로 축소하려 했는지. 정부가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소집한 배경으로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은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테러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첫 테러 사건입니다.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 하는 각오로 저희들이 임해야 한다. 정부는 테러 지정 후속 조치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러 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할 방침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놓고 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를 두고 찬반 격론이 오갔는데 정청래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정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정부 안을 둘러싸고 여권에서조차 반발이 잇따르자 수정안 마련을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대 원칙 아래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찰개혁안을 정부 입법안을 주도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은 두 가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검찰권의 권한 남용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 또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일환인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구조를 두고 전문가들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법률 전문성과 현장 수사 노하우를 모두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좀 실용적인 방안이 아닌가. 중수청을 사실상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드는 매개체가 될 것이고 정관 예우의 시장을 열어놓게 될 것이라고. 또 다른 전선인 보안수사권을 놓고는 검수원복이 우려된다거나 검수완박은 경수완독과 같은 말이라는 등 역시 첨예한 대립이 확인됐습니다. 정책의원총회 방식으로 진행된 대국민 공청회엔 의원들도 자리를 지켰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시민들 질문도 받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중수청 위원하에 문제가 있고 수사사법관 명칭이 오해 소지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수정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인사들은 YTN에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되 내부 직급을 나누는 방안이나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안을 놓고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정부 입법예고 시한 전에 당 의견을 전달하는 걸 목표로 목요일 의원총회에서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억 원의 공천원금 의혹 관련 녹취록이 공개된 지 22일 만에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며 자신의 삶에 원칙이 있고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13가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병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며 무죄를 입증할 자료가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 소환에 앞서서 충분히 혐의를 다진다는 입장인데 수사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공천헌금 의혹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탈당에 앞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경찰 수사를 지켜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한 자료도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경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사이 김 의원에게 대비할 시간만 벌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경찰은 전 동작구 의원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지 2달이 지나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차남 자택까지 수색했지만 김 의원 부부가 귀중품을 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로 세로 1m 크기의 금고는 찾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 소환 소식은 아직인데 그 사이 증거가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경찰은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소환 전에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김 의원 소환에 앞서 혐의 입증을 위한 근거를 상당 부분 확보해가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 측이 정치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배우자의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 관련 압수물 분석을 통해 앞으로 수사에 더 속도가 붙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 인원까지 보강해 혐의 다지기에 더 속도를 낸다는 계획인데 김 의원은 언제 불러 조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식료품과 신선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는 가운데 이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넉 달 연속 오르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480원대를 위협하는 고환율도 가공식품 물가를 자극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장을 보며 꼼꼼히 가격을 확인하는 소비자들. 최근 오른 물가를 실감합니다. 10만 원 정도 샀으면 지금은 12만 원 정도 사야지 되니까 체감하기에는 물가가 오른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올랐는데 식료품과 신선식품이 각각 1.5%와 7.5% 오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생산자가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통상 한두 달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앞으로 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전년 대비 33.3%나 올랐고 쌀과 어류도 두 자릿수 넘게 비싸졌습니다. 가공식품인 소스류가 17.3%, 원두커피도 13.7% 올라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가릴 것 없이 모두 올랐습니다. 여기에 고환율이 식품 가격에 끼치는 영향도 걱정입니다. 이 커피 믹스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분기 1년 만에 가격이 16.5%나 증가했습니다. 커피 원두를 100% 수입하기 때문인데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밀과 설탕 같은 가공식품 원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기에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나마 국내에서 조달이 가능한 원료인 달걀 가격도 조류 인플루엔자와 유통구조 문제로 공급이 줄어 가공식품 물가 자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달걀처럼 신선식품 자체로나 가공식품 원재료로도 많이 쓰이는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체감 물가 상승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수입 달걀을 시중에 풀고 과일, 채소 출하 관리와 축산물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체감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고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대외 변수가 여전한 만큼 장바구니 물가가 빠르게 안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지난 15년간 수도권과 지방의 생산성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이 수도권 집중을 한층 심화시켰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선함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수도권 인구 집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수도권 도시들의 생산성 평균은 101.4%로 비수도권의 98.7%와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는 수도권 생산성이 121.7%로 비수도권 110.6%를 크게 앞서면서 생산성 격차는 15년 새 2.7%포인트에서 11.1%포인트로 확대됐습니다. 이른바 C커머스의 선두주자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판매자들의 정산금 계좌를 바꾸는 침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판매자 계정이 해킹됐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판매자 포털이 해킹된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해커는 비밀번호를 복구할 때 쓰는 일회용 비밀번호 OTP 프로세스의 취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타인의 이메일 주소만으로도 OTP 인증을 통과해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수법에 당한 판매자 비즈니스 계정은 모두 107개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83개 계정은 해커가 정산금을 가로채기 위해 자신의 계좌로 새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알리 측은 일단 계좌 변경 기능을 일시 차단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의 보안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는 한국 정부의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인증을 취득할 의무가 부과되지만 그동안 얼마를 버는지 재무제표도 공개하지 않아 부과 대상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알리 측에 ISMS 인증 의무 대상 여부를 파악해 안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24절기의 마지막 절기, 대한인 오늘 이름대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높이 50m 폭포는 거대한 얼음벽으로 변했고 사람은 물론 송아지 같은 가축들도 강추위에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암절벽 사이 거대한 얼음벽이 생겨났습니다. 9구비를 돌아 흐른다고 해 이름 붙여진 춘천 구곡폭포. 영하 20도 가까운 한파에 높이 50m 폭포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지역 관광 명소인데 날이 얼마나 추운지 사람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등산로 입구에도 빙벽이 생겼고 사람 키만한 고드름이 달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물에 젖은 청바지를 준비했는데요. 밖에 둔 지 10여 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단단하게 얼었습니다. 얼마나 꽁꽁 얼었는지 잘 접히지도 않습니다.
매서운 강추위에 산아래 축산농가도 분주합니다. 일주일 전 태어난 송아지는 한파에 오들오들.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 두툼한 겨울옷을 입히고 보온등도 설치했습니다. 우사 옆은 비닐 방풍막을 쳤고 바닥 냉기를 막기 위해 톱밥도 뿌립니다. 소가 마실 물이 얼지 않도록 온도 조절 자동 급수기 마련은 필수입니다. 옷 입히고 불도 켜주고 사람이 관리 안 하면 얼어서 나서 죽어요. 그냥 통사된다고. 들어가는 손도 열전이 들어가 있고 바닥에도 열전이 깔려서 얼질 않아요. 울릉도에는 한파와 함께 폭설이 겹쳤습니다. 한방눈이 쉴 새 없이 펑펑 쏟아집니다. 고갯길이 많은 울릉도, 혹여나 미끄러질까 차량에 체인부터 채우고 도로에는 서둘러 바닷물을 뿌려 눈을 녹입니다. 마지막 절기 대안에 찾아온 최강 한파. 전국이 말 그대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넷플릭스 인기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2의 출연자인 임성근 셰프가 음주운전 전력을 고백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흑백요리사는 이번 시즌에도 출연자 과거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성근 셰프는 자신감 있는 태도와 실력, 유쾌한 캐릭터를 앞세워 단숨에 인기 출연자로 떠올랐습니다. 고기 요리를 한 4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갈비 요리는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임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거 3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됐던 사실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실수를 했는데 10년에 걸쳐서 내가 한 3번 정도 뭐 이렇게 음주를 했던 게 있어요. 이 영상은 언론이 임 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취재에 나선 직후 올린 거로 알려지면서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흑백요리사2 흥행 이후 임 씨를 앞다퉈 출연시키거나 출연을 검토하던 방송과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정됐던 방송이 취소되거나 출연을 보류하는 등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판결문 내용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커진 그런 상황. 그래서 핵심을 흐린 고백이다. 책임을 응감을 보여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흑백요리사는 시즌1에서도 방송 이후 출연자들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반복되는 출연자 논란 속에서 프로그램의 인기만큼이나 책임과 검증의 기준도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자, 어제도 두 쫀크, 오늘도냐 싶으시죠?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 두바이 쫀득 볼입니다. 사실상 이름만 바꾼 거죠. 이 쫀득 볼은 대기업인 SPC가 출시한 건데요.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띄운 이 두 쫀크 열풍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과 함께 백기기 논란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열풍이 남달랐던 건 유행을 시작한 이 원조 소상공인이 다 같이 잘 되자며 레시피에 특허도 내지 않고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SNS에서는 자영업자들의 밑빠진 독을 간만에 이 두 쫀쿠가 막아주고 있다는 웃지 못할 그림까지 유행하며 많은 공감을 사기도 했죠. 그런데 제빵업계 1위인 SPC가 최근 이렇게 이름만 바꾼 유사 제품을 내놓으며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출시한 이 베리 쫀득볼은 생김새가 좀 이상하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데요. 상생 트렌드에 무임승차했다는 비판에 대기업 제품답지 않은 품질 논란도 겹친 겁니다. 이 같은 SPC의 유사 제품 논란,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에도 춘천의 명물 감자빵을 그대로 표절해 출시했다가 거센 비난 여론에 떠밀려 생산을 중단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또 반복된 겁니다. 말로만 외치는 상생,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변명 뒤에 숨기보다는 업계 1위다운 윤리 경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이렇게 줄지어 눈썰매를 즐기는 아이들이 보이죠. 그런데 눈썰매장은 아닙니다. 뭔가 좀 특별해 보이죠?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 사상 최대의 눈폭탄이 쏟아져 온 동네가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캄차카 반도에는 현지 시간 13일부터 재앙 수준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은 하루 만에 한 달치 강솔량의 60% 이상이 쏟아졌는데요. 이 화면은 눈이 그치고 난 상황입니다. 보이시죠? 아파트 꼭대기까지 눈이 쌓여서 이게 실제 화면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실제 화면 맞습니다.
화면을 보면 일단 눈 치우는 건 포기한 것 같죠. 일부 사람들은 아파트 옥상 높이의 눈더미 위에서 마치 스키장인 것처럼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아파트 5층에서 밖에 눈더미로 다이빙을 하는 이런 묘기 같은 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보사 지원 의혹까지 불거진 민간인의 무인기 대북 침투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또 이 민간인이 날린 무인기가 3차례나 군사 분계선을 넘는 동안 적발하지 못한 이 군의 경계 허점에 대해서도 질타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이 민간인들의 소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을 자극해 전쟁을 유발하려 한 외환 행위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이 지멋대로 상대 국가한테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그런 법조문이 있어요. 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죠. 북한 지역의 총선과 똑같잖아요. 특히 무인기 대북 침투에 관련된 민간인들을 군 정보사가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군경 합동 TF에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군 자체적으로 점검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는 건 좀 제한될 것 같고요. 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그때 가서 취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군 감시망 허점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넘어가는 걸 체크를 못 합니까? 이 국방부 혹시 상황 아세요? 네, 지금 이 사람 얘기에 들어 3번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경계 근무하는 데서 체크도 못 하고.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 생긴다며 적대 감정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전 동의 없이 유류품과 잔해물이 치워진 사실이 드러나 유족들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국회는 이번 현장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2일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여객기가 충돌해 부서진 로컬라이저 둔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회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꼼꼼하게 참사 현장을 둘러봅니다. 최근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이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거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종사들한테 위험물 시설이라는 걸 알렸어야 하는데 공항에서 누구 하나 설명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사정 공지가 되었다면 누가 콘크리트 둔덕으로 착륙을 유도했겠습니까?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조사는 상황실과 관제탑에 이어 사고 현장과 여객기 잔해 보관 장소까지 이어졌습니다. 동행한 유족들은 유류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다 사전 동의도 없이 희생자 유류품과 잔해를 치워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왜 하필 갑자기 증거물을 건드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조사의 전문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사건 축소를 위한 시도로밖에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조사특위는 현장 조사에서 나왔던 쟁점을 토대로 참사의 진상규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있었나, 여기에 국가가 있었나, 여기에 국민이 주인인 이런 것이 과연 지켜지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유가족분들께서 일상으로 돌아가시려면 그 길은 철저한 진실규명과 성역 없는 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22일 청문회를 연 뒤 27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2023년부터 3년 가까이 2,900만 개나 시중에 풀린 중국산 2080 치약의 87%에서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됐습니다. 인체에 크게 해롭지 않다는 게 보건당국의 입장인데 소비자의 불안을 잡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도미사가 만들고 애경산업이 수입해 판 2080 치약입니다. 간질환 유발 가능성으로 2016년부터 국내에서 구강용품에 써선 안 되는 트리클로산이 나왔다는 소식에 보건당국이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2023년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만든 2080 치약 6종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에서 트리클로산이 검출됐습니다. 이 기간 생산량의 86.6%로 최대 0.16%까지 치약에 혼입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애경이 국내에서 만든 2080 치약 128종에선 트리클로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중국 업체가 소독을 위해 제조 장비에 뿌렸던 트리클로산이 잔류해 치약에 섞인 거라고 밝혔습니다. 작업자별로 세척 소독액 사용 여부와 사용량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치약 제품의 남은 잔류량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또 트리클로산이 0.3%까지 들어가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의 어떤 발표 사례를 보고 여러 가지 논문을 봐도 트리클로산의 인체 축적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하지만 문제의 치약이 3년 가까이 2,900만 개 넘게 팔릴 동안 검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건 문제란 지적이 나옵니다. 식약처는 치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외품 모니터링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속한 회수에 나서지 않았다며 애경산업의 수입 업무 정지와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울산에서 산불이나 산림 0.3헥타르가량을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산림청은 산불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 조심 기간을 앞당겨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새벽 야산에서 잿빛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헬기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쪽으로 불을 뿌립니다. 울산 울주군 작천정 계곡 인근 봉화산에서 불이 난 건 새벽 6시 20분쯤. 산림당국 등은 헬기 등 장비 40여 대, 인력 190여 명을 동원해 2시간 만에 산불을 진화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림 0.23헥타르가 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관계기관과 함께 산불 조사를 진행해 산불 원인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일엔 경북 의성에서 산불이 나 산림 93헥타르가 불타는 등 최근 영남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린 데 이어 2월부터 시작하던 법정 산불 조심 기간을 열흘가량 앞당겨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산불 위험도는 최근 29년 중 6번째로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산림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설치하여 산불 대비 태세를 강화하게 됩니다. 산림청은 또 국민 한 명 한 명이 산불 감시원이 되어달라며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부천 금은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를 숨지게 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43살 김성호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부터 30일 동안 김 씨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잔인성 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다며 신상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건물에서 추락한 60대 투자 사기 피의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건물 4층에서 사기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창밖으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도중 A씨가 사무실 문을 잠그고 창문 밖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사업 투자를 빌미로 투자금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주차된 차량에 여러 차례 침 테러를 당한 시민이 CCTV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고 추가 피해가 난 뒤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이상곤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걸어오더니 주차된 차 앞에 멈춰섭니다. 잠시 뒤 차를 향해 침을 뱉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라집니다. 일주일 뒤에도 비슷한 옷차림의 남성이 나타나 침을 뱉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차였습니다. 차 주인은 피해가 반복되자 CCTV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택가 밀집 지역이라 신속한 수사를 기대했지만 경찰 대응은 답답했다고 합니다. 피해 차주는 경찰이 차에 침을 뱉은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말합니다. 의심되는 사람이 자신이 사는 건물로 들어가는 영상까지 보여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겁이 많이 났고 우선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고 정보는 다 채집했는데 경찰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이었고 이후 경찰은 증거물 제출도 요구하지 않았고 지난 16일 밤 또다시 똑같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차주가 경찰서를 찾아가 거듭 호소한 뒤에야 경찰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와 담당 형사가 배정됐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고했을 때 이미 다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뭐 내가 열을 내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진 않은 건데 이제서야 한다는 자체가 좀 많이 어이가 없죠. 현행법상 차에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 위반 정도로는 분류되지만 차량을 본래 용도로 쓸 수 없을 만큼 파손시킨 건 아니어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기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초조사와 안내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신고인은 불안감을 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경찰은 범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었지만 추가 피해가 발생한 만큼 다른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추진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 불발에 대한 불만도 한몫한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죠. 정면으로 치닫는 그린란드 갈등 해결이 더욱 꼬이는 분위기인데 러시아와 중국은 이런 서방의 갈등 국면을 기회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았으니 이제 평화를 생각하지 않고 그린란드를 통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언급에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All because he feels that he got slighted for not getting the Nobel Prize. This is a man that cares about himself, not about this country, and he will screw this whole country in order to make himself feel better in the process.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상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도 노벨상 수상을 결정하는 건 노르웨이 정부라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If anybody thinks that Norway doesn't control the Nobel Prize, they're just kidding. They have a board, but it's controlled by Norway, and I don't care what Norway says.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관세 위협에 더해 또 다른 난제를 던졌다고 짚었습니다. 평화상 수상 불발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불만과 뒤끝까지 얽히면서 그린란드 해법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는 나토 균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This president seems to think that he needs to demonstrate strength and aggression towards our allies and weakness towards our adversaries. I mean, that's what he's done in the year since he's taken office in Russia. 실제로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집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나토 동맹을 흔들고 있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이 미국사뿐 아니라 세계사에 남을 것이라며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문제가 올해 다보스 포럼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 역시 미국의 일방주의와 대치되는 다자주의를 내세우며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20일 온스당 4,700달러를 넘어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 갈등으로 무역 전쟁 우려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금값은 싱가포르 시간 기준 오후 2시 56분 현재 전장 대비 0.9% 상승해 온스당 4,71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노동 관련 민사 분쟁에서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 노동자 추정 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무를 제공한 사람을 일단 노동자로 추정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노동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노동자성 입증에 어려움이 있던 택배, 배달기사, 특수고용 종사자들이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적용받는 과정이 수월해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룹 BTS가 오는 3월 컴백 기념 행사를 서울 광화문 일대와 경복궁, 숭례문에서 펼치고 싶다며 관계당국에 장소 사용을 요청하자 국가유산청이 조건부 사용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유산청 국능분과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해당 심의 안건을 조건부 가결하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내용에 대해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프로배구 한국전력이 불안한 선두 대한항공을 상대로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1점 차 선두를 지킨 대한항공의 1위 유지 여부도 이번 주 한국전력이 결정합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세트부터 강한 서브로 기선 제압에 나선 한국전력. 주포 배논이 부진하긴 했지만 김정호와 서재덕의 공격 주도로 정지석이 돌아온 대한항공을 마구 흔들며 승리를 따냈습니다. 2세트부턴 배논까지 살아났습니다. 오른쪽 배논과 왼쪽 김정호. 쌍포를 앞세운 한국전력은 대한항공을 다시 한번 주저앉혔습니다. 3세트 내내 점수차를 벌리던 한국전력은 김정호의 서브 득점을 끝으로 올 시즌 대한항공을 상대로 첫 승을 거뒀습니다. 그것도 완벽한 셧아웃 승리로 3위에 올라서며 선두권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최근에 마음처럼 좀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저희 경기력을 보이면서 이렇게 이길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좀 기쁘고 대한항공은 2위 현대캐피탈과 한 점 차 불안한 선두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대한항공이 선두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도 오는 23일 현대캐피탈을 상대하는 한국전력에 달려있습니다. 여자 배구 GS칼텍스는 최하위 정관장을 꺾고 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21점을 뽑은 외국인 거포 실바를 앞세워 정관장을 세트 점수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YTN 이더훈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삼성생명이 올 시즌 처음으로 KB를 상대로 승리하며 팀 통산 500승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KB를 74대 61로 꺾었습니다. 이혜란이 23점에 리바운드 6개를 잡았고 윤예빈은 3점포 4개를 포함해 22점에 5리바운드로 활약했습니다. 차준환과 신지아 등 피겨 국가대표 선수들이 4대6 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올림픽 리허설을 갖습니다. 실전 경기 감각은 물론 자신감까지 충전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신지아와 이혜인 등 피겨 대표팀 선수들이 공항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4대6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치러지는 대회인 만큼 외국의 주요 선수들은 출전하지 않지만 우리 대표팀은 모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성인 국제무대 데뷔전을 치르는 신지아는 구성이나 난이도 조절 없이 평소 하던 대로 음반 위를 날아오를 생각입니다. 국제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게 좀 아쉬워서 이번 대회에서는 제가 만족할 만한 경기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극적으로 올림픽 티켓을 거머쥔 이혜인도 주저없이 4대6 대회에 출전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만큼 올림픽을 앞두고 자신감을 충전하기에 더없이 소중한 기회입니다. 올림픽 전에 경기를 한번 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실전 감각을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피겨 간판 차준환도 이번 대회에 거는 기대가 남다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시즌 내내 주제곡으로 사용한 물랑루즈 OST 대신 앞서 사용했던 광인을 위한 발라드로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동시에 고난도 4회전 점프 횟수를 줄이고 예술적인 연기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는데 이번 대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시험 무대입니다. 연습하는 내내 수월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대6 선수권 어떻게 보면은 다시 경기에 내보였을 때 어떤지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동계올림픽의 리허설과도 같은 이번 4대6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피겨 대표팀은 자신감과 실전 점검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올해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4월 A매치 상대 중 한 팀이 오스트리아로 확정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호가 우리 시각으로 4월 1일 새벽 3시 45분에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오스트리아와 격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팀의 유럽 원정 2연전 가운데 첫 경기 상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축구가 올해 처음 발표된 피파 랭킹에서 22위를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순위 발표 이후 A매치를 치르지 않은 한국은 랭킹 포인트 1599.45점을 유지해 지난달과 같은 22위를 지켰습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일본 19위, 이란 20위에 이어 여전히 세 번째인 가운데 일본만 지난달보다 한 계단 떨어졌습니다. 오는 6월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한국과 맞붙을 멕시코는 한 계단 하락한 16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 계단 오른 60위에 자리했습니다. 베테랑 포수 장성우가 원 소속팀인 KT와 계약 기간 2년, 최대 16억 원의 F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8년 데뷔해 2021 시즌을 마친 뒤 KT와 첫 번째 FA 계약을 맺었던 장성우는 4년 동안 팀의 주전 포수로 활약했습니다. 장성우가 계약하면서 기아에서 뛰었던 조상우와 한화의 김범수, 손아섭, 두산에서 옵트아웃을 행사한 홍건희 등이 FA 시장에 남았습니다. 대안에 맞춰 찾아온 한파의 기세가 무척 강합니다. 내일은 추위가 조금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 철원 영하 17도, 대구 영하 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더 낮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0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고 역시 체감 온도는 4, 5도가량 더 낮아 종일 무척 춥겠습니다. 또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이어 점차 호남 내륙과 충청으로 눈이 확대되겠는데요. 모레까지 울릉도 독도에 최고 30cm, 제주 산간에 25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10cm가 넘는 큰 눈이 오겠고 특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최고 3c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눈의 양도 많고 내린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도 많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영남을 중심으로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는 이번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고 주 후반에도 한파 속에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